27쪽, 27번 문제, 27번 문제. 밑줄 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밑줄 친 것만 봐도 문제는 풀립니다. 내가 소비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다른 사람들이 소비한다고 해도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 네 글자로 비경합성. 경합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비경합성. 차량 통행이 드문 유료 도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성. 끝났네. 한가한 유료 도로. 한가한. 그러니까 이거 경합성이 없는 거잖아요. 1번 정답. 2번은 뭐 무슨 내용이에요? 외부 효과 내용이죠. 3번 초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대체제가 존재.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줄 친 것은 비경합성에 관한 설명이니까 1번밖에 정답이었고요. 28번은 수능 문제인데요. 이거 무슨 문제인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지금 시장 실패 몇 가지 공부했죠? 2가지 공부했죠. 자, 시장 실패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외부 효과. 두 번째가 이제 공공재 생산 부족, 공공재 부족. 그 공공재 생산 부족의 원인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시장 실패로 등장한 게 독과점의 배단이에요. 근데 이게 별로 시험 문제 안 나와. 시장에다 맡기니까 오히려 독과점이 생기고, 이 독과점은 여러분 시장 편에서 공부했듯이 독점 기업이나 과정 기업이 가격 설정자잖아요. 가격 설정자다 보니까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그리고 시장에서 생산량도 항상 모자라요. 왜 모자라냐면 독점 과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윤 극대 생산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양보다 조금 줄여서 만들거든요. 그래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이것도 시장 실패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예전에는 여기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왔고, 요것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게 뜸해요. 요즘 뜸한데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건 뭐냐면, 정보 비대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보 비대칭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경제 용어로 역선택이라고 해요. 역선택. 대표적인 예가 중고시장, 중고자동차 시장을 사례로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그 중고자동차의 사고 내력을 잘 알고 있지만 사는 사람은 그 자동차의 사고 내력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된 선택,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요. 도덕적 해이.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고 이 보험을 핑계로 해서 뭐 난폭으로 운전한다거나 뭐 보험을 가입해 놓고 뭐 교통사고로 사망을 주장한다거나.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람이 나 몰래 생명보험 들었더라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 뭔가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28번. 자연산 넙치. 넙치가 광어입니다. 광어. 자연산 넙치는 양식 넙치에 비해 맛이 좋아서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일부 업자들은 자연산 넙치와 양식 넙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양식 넙치를 자연산으로 속여 팔기도 한다.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죠. 정보 비대칭. 이에 많은 소비자들은 가려내기 어려운 자연산 넙치를 비싼 값에 사기보다는 차라리 값싼 양식 넙치를 사기 시작했다. 결국 시장에서 자연산 넙치를 보기 어려워졌더라. 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그냥 싼 양식 광어를 사 먹게 됐다.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혀 쓸모없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자연산 것, 양식, 넙치, 광어 구분하는 법 알려드렸죠? 배를 보면 알아요. 배. 하얀색이면 자연산이고요. 점이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건 양식인데, 요즘 보면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군청색 점이 많이 깔려 있다. 이거 다 양식이에요. 양식.
자, 29번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이제 미시 마무리하고 거시경제로 들어가게요. 시장 이론하면 시장의 가격 결정 이론이죠. 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 또는 가격 결정 이론. 결론이 뭐였었죠? 수요 공급의 법칙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수요 법칙 공부하고 곡선 공부하고 수요 함수도 유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문제는 안 나와 있는데 가격 변동 원리가 변동 이론 또는 변동 원리도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우리 지방시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 되죠.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기 때문 변동, 수요와 공급의 변동 또는 변화라고 해도 돼요. 변동.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요하고 공급이 요게 변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고 이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게 원인, 이게 결과. 이게 원인, 이게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이고 선이 움직이니까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 가격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점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할게요. 주가 문제 그 수능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가 외국인 주식 투자를 허용했대요. 그리고 국내 상장 기업이 증가했대요. 자, 이게 보기로 주어집니다. 보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가죠. 주가는 어떻게 되고 주식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가격 변동. 그리고 눈으로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립니다. 그리고 헷갈려요. 항상 그래프를 그려놔야 돼요. 가격축, 수량축, 수요곡선, 공곡선. 균형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요 내용으로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겠죠. 정부가 외국인 주식 투자를 허용했대요.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겠죠. 그럼 주식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니은번을 무시해버리세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분명한 건 뭐예요? 균형점은 여기에서 결정되니까 주가는 오르고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근데 기억번만 가지고 하면 이게 정답은 둘 다 오르거나 증가하는 건데 니은번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니은번. 니은번은 국내에 상장 기업이 증가했대. 이 상장 기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다가 올려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 좀 사가세요 하고 시장에다 내놓는 거라고. 그럼 주식의 공급이 증가한 거죠. 주식의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하겠죠. 어디까지 이동할지는 주어진 자료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분명한 것은 균형점은 이 어딘가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어딘가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거래량은 증가해요. 근데 주가는요. 여기에서 결정될지 여기서 결정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고. 그래서 정답은 주가는 알 수 없고요. 알 수 없다. 거래량은 증가한다. 간단해요. 이건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맞추셔야 돼요. 그 밀가루 얘기도 출제됐던 거 아시죠? 그것도 한번 해볼까? 우리 오전에 했으니까 좀 지루하기는 한데 요거잖아요. 네, 보기가 이렇게 주어져요. 기억. 태풍으로 농작물이 흉작이 예상이 된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피자를 많이 먹는데요. 피자 선호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밀가루 가격과 이 거래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밀가루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또 눈으로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균형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자, 농작물 흉작이 예상되니까 밀가루의 공급에 영향을 주겠죠. 공급이 줄어들겠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겠네요. 얼마나 왼쪽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것만 놓고 본다면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줄어들죠. 그런데 또 하나 있잖아요. 또 하나. 젊은이들이 피자를 많이 먹는데요. 피자 많이 먹으니까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제. 그러죠?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쪽 동네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분명한 것은 가격은 올라요. 가격은 분명히 올라요. 근데 거래량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거래량은 몰라요. 이게 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것을 약간 변형해서 우리 임용시험에도 출제됐으니까 다음에 기출문제 풀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변동원리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가격 규제 원리죠. 규제 이론 또는 규제 원리라고 해요. 여기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죠. 노동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농민은 생산자로 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최저예요, 최고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 가격제. 이때 초과 수요가 발생할까요? 공급이 발생할까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잖아요. 조금 이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최고 가격제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가격을 나타내고 여기 수량을 나타내면 가이드라인 하나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 만났어요.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균형 거래량이 결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시장 가격보다 균형 가격이라고도 하죠. 시장 가격보다 높은 데서 규제하는 게 최저가격제고요. 낮은 데서 규제하는 게 최고가격제예요. 그러니까 최저가격제를 실시하면 요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고요. 이걸 없애주지 않는 한 이 가격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이걸 없애줘야 돼요. 그 없애주는 방법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없애주냐면 이게 쌀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쌀값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야, 좀 비싸게 사고 팔어 이렇게 정했다고요. 그럼 이만큼의 쌀이 남아도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수매해야 돼요. 정부 수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수요나 공급이 모두 비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도 이렇게 급하게 그려놓고 기출문제에서는 여기를 생산량으로 주었어요. 이 그림 하나 잘 이해해 보세요. 여기는 가격이에요. 여기 수요 곡선은 쌀입니다. 쌀의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평상시에 Q0만큼 생산되니까 요만큼을 디맨드, 소비자가 이 가격으로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농가 소득이 이만큼 되겠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풍년이 들었어요. 요만큼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드니까 이만큼의 쌀을 소비자는 이 가격에 사겠다 이거예요. 쌀값이 폭락해버렸죠. 그럼 농가 소득은 이제 파란색으로 된다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풍년기근현상이라고 해요. 풍년기근현상, 풍년의 역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가격이라고. 이게 시장가격.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고 최저 가격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요만큼 사겠죠. 그러면 요만큼은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남아 돌죠. 이게 바로 초과 공급이란 말이야. 이게 초과 공급. 생산량으로 나타났잖아요. 이 초과 공급을 정부가 수매해야 돼요. 얼마로 수매해야 돼요? 최저 가격으로 수매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요만큼의 농가소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가 요만큼 사주니까 평상시 요만큼의 농가소득이 풍년드니까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정부가 개입하니까 요만큼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농민을 보호하는 거다. 이 그림이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정부가 수매해야 된다고 정도라도 주고. 근데 이제 이게 노동자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노동자라면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돼요.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노동에 대한 공급 곡선이죠.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균형 임금이 결정되겠죠. 시장 임금이 결정되겠죠. 그리고 고용량이 결정되겠죠. 레이버 고용량. 근데 지금 이게 시장에서 7,0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시간당 임금이 7,000원이야. 이거 너무 싸.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죠. 아직 10,000원 못 가는데 10,000원으로 개입합시다. 10,000원 받아 그랬어요. 10,000원이 바로 뭐예요? 최저 임금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 하니까 최저임금 수준화해서 자, 노동의 수요자가 누구죠? 노동의 수요자. 기업이죠. 임금이 비싸니까 이건 생산 요소 비용이 비싸니까 아니다. 노동자 안 쓸 거야. 왼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노동의 공급자는 누구죠? 가게잖아요. 가게가 임금이 비싸졌네? 나 일 더 할 거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만큼의 갭이 생겨요.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비자발적 실업이잖아요. 그럼 이 비자발적 실업을 굳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에게 보조금 주거나 기업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주면 기업에서 고용량을 늘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새로운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기억해 두세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높은 데서 결정하는 게 최저가격제입니다. 그럼 이제 최고가격제는 뭘까? 요즘 논란이 되는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일반 소비자 주고 가야겠지? 자, 아파트 분양가가 자, 아파트 수요 곡선과 아파트의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퀄 균형점에서 아파트의 균형가격이 결정되겠죠. 이제 평당 가격으로 갑시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당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저기 반포, 서쪽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 사이트 호텔이 아니라 아파트? 아크로 리버 하임인가? 이름 잘 모르겠네. 그 한강 조망이 드는 평당 6,500만 원이 돼요. 6,500만 원 for 평. 한 평이 얼마인가 아시죠? 우리 교실에서 이 두 개 의자와 책상을 합친 게 이게 이거보다 조금 크겠다. 이게 키가 1m 80인 사람이 좌우로 누우면 돼요. 네? 키 1m 80인 사람 좌우로 이게 이제 한 평이라고 한 평. 이 한 평이 6,500만 원이래. 아파트. 그럼 10평이면 얼마야? 6억 5천이야. 20평이면 13억이야. 그럼 34평이면 20억 훌쩍 넘어요. 이게 너무 비싸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정부가 투기 과열 지역을 정해가지고 야 너네들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아무리 비싸게 짓더라도 이것보다 낮게. 얼마? 4천만 원만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최고가격제죠. 그래서 평당 4천만 원만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건설업자 입장에서 이게 이제 아파트 건설업자잖아. 건설업자 입장에서 한 평에 6,500만 원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4천만 원만 받으라고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들래. 안 만들래. 그러니까 요만큼 생산할 것을 생산량을 줄이겠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라? 이게 이렇게 싸졌네? 이게 당첨만 되면 너 또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차익이 발생하잖아. 평당 2,500만 원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20평만 해도 5억의 시세 차익이 생기잖아. 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럼 많이 살 거야. 그럼 이만큼의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초과 수요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아파트 품귀 현상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정부가 이 규제 정책을 도입한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 거품이 많이 끼었고,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막 급하게 오르니까 이걸 잡아보려고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하면 이게 싸니까 주변도 싸지겠지. 이렇게 정부는 생각한 거라고요. 근데 시장은 거꾸로 가죠.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그러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겠네? 어라?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 값이 더 소중하겠다? 막 또 사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 지금 18번 나왔어요. 여기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태산입니다. 잘 안 잡히니까 문제죠.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게 공급이 되지 않는 한 누가 발생하냐면 지금 아파트가 최고 가격제를 실시한다면 공급업자는 이만큼만 생산할 거라고요. 시장에 이만큼밖에 없다고. 그럼 시장에 이만큼밖에 없는 걸 미꾸라지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현금 부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통계자료 하면 지금 이번에 2,000조 넘어서 버렸대 벌써. 가계부채가. 얼마 전에 1,500조 이렇게 했는데 벌써 2,000조예요. 그런데요. 유동자금이 2,000조가 넘습니다. 갈 곳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유동자금이요. 은행에서 썩고 있는 유동자금이 2,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큰 손들이 언제 부동산에 또 끼어들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뭘 얘기해요? 자금 추적하겠다. 이렇게. 돈 어디서 났어? 세금 안 낸 거 아니야? 세무조사 이거 들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금 추적하겠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서도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초과 수요 때문에 시장에 물건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미꾸라지가 나와가지고 요만큼의 아파트를 내가 이 가격으로 살게. 아파트가 시중에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가격까지는 줄 수 있어. 바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죠. 여기에서 암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암가격. 그래서 최저가격제에서도요. 암가격은 형성됩니다. 이를테면 노동자를 보호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이만큼만 받아 했잖아요. 임금 이를테면 10,000원만 받아 그랬잖아요. 근데 몰래 나 9,000원만 줘도 일할게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최고가격제 실시하니까 뭐가 발생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미꾸라지가 나와가지고 암가격 형성시킨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구두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29번 문제 풀어볼게요. 정부가 시장에서 가격을 P1으로 규제한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어라? P1은 시장 가격보다 위에서 규제하고 있죠. 위에서 규제하니까 최저가격입니다. 최저가격이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옳게 설명한 걸 찾으래요. 1번 수요량은 Q0에서 그렇죠? 균형이 이루어진 Q0에서 비싸니까 감소하겠죠? Q1으로 감소. 정답이네. 싱겁게 나왔네요. 자, 나머지는 공부거리.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 실시한다.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한 것이 최고가격제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등록금 상한제라는 게 있죠. 대학 등록금 상한제라든가 이자 상한제 이런 것들이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라면 최저임금제죠. 노동시장이라면 Q0에서 Q2 수준이 아니라 Q1에서 Q2겠죠. 이게 이제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초과 공급을 찾으면 되니까요. Q1, 2가 아니라 Q0, 2가 아니라 Q1, 2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Q1, Q2 수준의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 초과 공급으로 인하여 암시장에서는 땡. 암시장이 형성될 때는 초과 수요일 때입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암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시경제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거시경제로 가기 위해서 몇 개 또 기본적인 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시장에 가격 이론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보았던 그림이 이 그림이죠. 가격, 수량,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 서플라이 커브, 공급 곡선이었죠. 여기서 이제 이퀄, 균형을 이룰 때 시장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뭐가 됐어요? 아까 문제도 나왔었죠. 총 판매액, 총 거래액, 총 소비액, 총 판매액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걸 좀 확대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미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가격을 종합해가지고 이 가격이라는 건 뭐죠? 개별 상품의 교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시한 거죠. 사과, 배, 복숭아 각각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가격을 종합해가지고 이걸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면 그 용어가 바로 이렇게 바뀌어요. 물가가 되는 거예요. 물가. 그러니까 가격이 나무라면 물가는 숲이에요. 그러죠? 숲. 그래서 이제는 나무를 봤으니까 이제는 숲을 보자는 거예요. 숲, 물가. 그래서 이 물가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예습을 잠깐 해본다면 자, 물가를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단순 물가가 있고요. 가중 물가 지수가 있어요. 어라? 물가 지수가 뭘까? 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을 지수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물가란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 낸 건데 단순히 평균되면 단순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가중 물가 지수, 가중치를 개입하면 가중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나 모든 나라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은 가중 물가 지수예요. 단순 물가 지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시험 문제감도 못 돼요. 그러면 이 가중 물가 지수로서 정부가 발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소비자 물가가 있고요. 생활 물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활 물가 지수는 정부에서 조사 발표해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에서 조사하는 건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니까 도매 물가 지수 있겠죠? 도매 물가, 수출입 물가,
또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좀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올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계산되냐면 실질 GDP를 가지고 명목 GDP로 이렇게 환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가지고 계산하는 게 GDP 디플레이터예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쪽은요. 수량을 이번에는 수량을 그냥 단순히 개수잖아요. 양적인 거잖아요. 이것에다가 가격을 곱해요. 가격을 곱하면 이게 뭐냐면 그 나라 국민들이 생산한 것이 나와요. 근데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은 그 나라 국민이 분배되는 것이니까 이걸 국민 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GNP로 측정할 수도 있고 GDP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1995년에 WTO가 출범되고 나서는 GDP로 측정해요. 그래서 GNP하고 GDP의 차이점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왔던 건 뭐냐면 이 가격을 어떤 가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 GDP가 계산되기도 하고요. 명목 GDP가 계산되기도 해요. 이건 이미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자, 이 수량, 생산량. 자,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역시 당해년도 올해 생산량에다가 올해 가격을 곱하면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명목 GDP.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있죠.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가가 조금씩이지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목 GDP는 크게 계산될까요? 작게 계산될까요? 당연히 크게 계산되겠죠. 왜?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당연히도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물가상승분을 제거하고 진짜 순수하게 얼마나 우리가 생산했는가를 비교하려면 작년의 생산량은 작년의 가격으로 계산하고 올해 생산량은 올해 가격으로 계산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해년도 생산량을 어떤 기준시의 가격을 정해놓고 그 기준연도 가격으로 곱해요. 그러니까 당해년도 가격은 현재 가격이고요. 기준연도 가격은 과거 가격입니다. 과거 가격을 가지고 이 국민 소득을 계산하면 이게 실질 GDP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물가가 오를 때 명목 GDP는 크게 계산되지만 실질 GDP는 오히려 작게 계산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푸실 때 이 명목 GDP는 물가와 동행해요. 물가와 동행.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명목 GDP 크게 계산되고 물가가 내리면 명목 GDP 작게 계산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 GDP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가와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물가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용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오르고 있어. 근데 내 용돈은 고정돼 있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자꾸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고. 실질적인 건 줄어든다고. 다시. 항상 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GDP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실질 GDP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겠지만 명목 GDP, 실질 GDP, 타임, 시간, GDP.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나요? 물가가 내리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나요? 오케이. 명목은 지금 일정한데 실질이 줄어들고 있죠. 실질이 줄어들고 있다면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물가가 이때는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그리고 이 만나는 점이 있죠. 실질과 명목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항상 기준연도라고 해요. 이걸.
나중에 문제 풀 때 알게 돼요. 이게 기준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대답할 수 있죠? 실질 GDP, 명목 GDP. 물가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물가 내리고 있네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기준 연도는 여기가 기준 연도예요. 얘와 얘가 같은 점. 이게 기준 연도라고.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도 여기도 이렇게 그려야겠죠? 우하향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리게이트라는 용어가 하나 들어가요. 개별 수요 곡선을 전체, 국민 경제 전체,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의 수요를 전부 더한 거야. 이걸 총 수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총 공급이 돼요. 자, 이제 공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일일이 또 설명할 필요 없겠죠? C, I, G, X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가계의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정부의 재정 지출, 외국의 수출.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국내 수요. 이것은 해외 수요. 해외 수요. 총 공급은 국내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국내 수요. 외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해외 수요. 그죠? 그러니까 총 수요나 총 공급은 모두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 등등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이퀄점에서 균형 물가 수준하고 균형 소득 수준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 GDP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은 GDP로 구하니까 이 균형점에서 GDP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구해요?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나요? 우리 예전에 이거 다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론 정리가 한 60, 70%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좀 빨리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론 정리가 60% 안 됐다면 여러분 좀 예습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지금 눈에 익은 분도 많고 좀 낯선 분도 있는데 눈에 익은 분들은 잘 따라오시는데 눈에 안 익은 분들 좀 걱정스러워요. 이게 이해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자, 보세요. 얘하고 얘가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만나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균형 경제라고 불러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죠? 그럼 균형 경제 하에서 총 수요가 뭐예요? C, I, G, X잖아요. 총 공급은 뭐예요? GDP의 M이잖아요. GDP에다가 수입을 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GDP만 구할 수 있잖아요. GDP는 C, I, G, X, M. 이걸 묶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순수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죠? 그럼 이제 여기서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수출이 증가하면 GDP 증가한다. OX. 응? 오잖아. 수출이 증가하면 GDP 증가하잖아요. 수출은 국내에서 만든 거예요? 해외에서 만든 거예요? 해외에서 만든 거예요? 국내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GDP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수입이 증가하면 GDP는 감소한다. OX.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수입품은 해외에서 만든 거죠. 해외에서 만든 거니까 GDP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 안 줘요. 그런데 이 공식만 보면 영향 주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잖아. 수입이 늘어났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늘어나니까 GDP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GDP에 영향을 안 준다니까? 이게 수능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 이유는 몰라도 돼요, 지금은. 지금 몰라도 되고, 우리 문제 풀 때가 이번 단어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때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계산해요. GNP는 어떻게 되죠? 한 나라 국민이 만든 것만, 그 나라 국민이 만든 것만 계산에 넣어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야? 그 호나우드가 축구 선수로서 제일 많이 벌대? 근데 얘보다 더 많이 번 사람이 있대?
메이웨더라고 아세요? 권투 선수. 이 사람이 스포츠계에서 일인데 하루에 몇 억씩 벌다더라. 하루에 10억이라든가 20억이라든가. 그냥 상상이 안 돼요, 우리. 호나우두도 엄청나게 벌죠. 근데 호나우두가 지금 어디서 뛰나요? 네? 유벤투스는 어느 나라예요? 이탈리아요? 그러면 호나우두는 국적이 어디죠? 포르투갈이잖아요. 근데 축구는 어디서요? 이탈리아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탈리아에서 버는 소득은 이탈리아 GDP에 포함되면서 포르투갈의 GNP가 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운가? 외국 사람 하는 거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손흥민으로 할게요, 그러면. 손흥민. 손흥민이 지금 영국에서 뛰죠? 그러면 영국의 GDP라고, 그게. 근데 우리 한국인이니까 한국의 GNP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텔레비 보니까 샘, 뭐지? 해밍턴 샘? 샘 해밍턴? 호주라 애라면서요. 호주? 얘가 지금 한국에서 소득을 얻지만 그것은 호주 GNP에 포함되면서 한국의 GD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95년 WTO가 출범하기 이전에는요, 이런 노동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GNP가 중요한 기준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생산 요소가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GNP보다 더 정확한 게 GDP예요. GDP. 그래서 GNP와 GDP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자 이제 GDP 공식 이렇게 됐죠. CI, G, X, M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GNP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가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 할게요. GNP, GDP 이걸 좀 설명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우리 28페이지 문제 이거 풀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갑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